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1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5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웬만큼 올라가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실상 지수 낙폭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에서 그전 1, 2월 달에 있었던 그 당시 조정받았던 연속해서 하락했던 그 당시 모습보다 더 크고 심각하게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정도의 일상적인 조정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체감 낙폭은 상당히 크죠. 더군다나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정도는 지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부로 8만 원도 깨지는 상황까지 나와서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건데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죠. 지난 주말 또 시티그룹이 기술주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 그 바람에 우리 시장 월요일날 한번 충격을 받았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어제입니다. TSMC의 매출 부진 소식이 전달되면서 대만의 가권 지수가 또 대폭락을 했고요. 그 바람에 또 우리 증시가 또 흔들렸죠. 그리고 오늘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4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깜짝 놀랄 정도로까지 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또 쇼크가 돼서 한국 증시를 또 한 번 더 흔드는 그런 모습이 그 연거푸 나왔다는 것. 전반적인 기저,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와야 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까지 현재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쨌든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소 신경 쓰이는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례를 딱 두 가지만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2008년도 당시 리만 브러더 사태 때 그 당시에는 파생 상품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구조적인 악재 또 일부 자산에 대한 한때 엄청난 버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정책의 실패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무너진 사례가 된다는 건데 지금과 그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기치 못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또 정책 실패도 전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점. 두 번째 사례는 20년 전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기술주들이 현재 터무니없이 주가가 높았죠. 엄청난 버블이었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실적이나 성장성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가 아닌 단지 현재 기술주란 이유로 해서 주가만 들다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코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펀더멘털이나 어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전혀 없는데 가격만 들이다 많이 올라가는 그것만 따진다면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즉 기술주로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술주들은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 아마존 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빠른 속도로 그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 부담, 기술적 부담이죠. 과속에 따른 후유증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떤 부담만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거기에 약간의 이제 그 인플레 문제라든가 또 기타 등등 다른 악재들이 중첩되면서 이 분위기가 좀 확장된 측면, 과장된 측면 좀 있다는 것이 전체로 봤을 때에는 어떤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매우 투자 심리 차원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자율 조정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인데, 그중 그런 곳에 더 민감하고 파생상품 변수에 더 예민하게 또는 취약하게 반응하는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거기에 희생당한 측면이 있다. 전반적인 나쁜 분위기는 맞지만 한국 증시의 특성상으로 해서 그것이 약간 증폭 내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 그 희생양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측면. 물론 삼성전자의 낙폭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말이죠.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죠. 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삼성전자가 그 정도 빠진 것이 다소 충격스러워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 백신 생산설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또 올라갔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5개 종목 한 축인 현재 현대차가 안 빠지고 말이죠. 안 빠지고 조금 올라왔다는 것. 이런 정도로 약간이라도 위안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들 종목을 통해서 위안을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차피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금년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새롭게 강력하게 우리의 주력 종목으로 올려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른바 금융 지주들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딱 한 종목 잡으라고 한다 했을 때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자, 이 종목 현재 PBR이 0.3배밖에 되지 않고요. 또 PER은 5배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5배, 한 4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이 주당 2,500원, 2,70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4배밖에 안 되네요. 너무 쌉니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 1.35%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늘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예대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도 좋아지게끔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실은 약간 허접한 은행 내지 금융지주에서 우량한 금융지주 쪽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순간이 이번 2020년도, 2021년도 이 사태를 맞이해서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될 소지가 높은데,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분위기로 조금씩 더 무르익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우리 금융지주에 상당한 비중을 둬도 괜찮겠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주제는 5가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TSMC 쇼크가 있죠. TSMC 쇼크. 이 쇼크는 대체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조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전반적인 상승 기조로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추세 전환이 아니고요. 추세 상승세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그런 조정, 즉 더 큰 상승을 위한 액땜 성격을 갖고 있는 조정이다. 어차피 현재 그런 주가 그 수준이나 그런 금리와 관련된 부담, 좀 매를 맞는 거죠. 그 매를 맞을 거라면 미리 맞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성격의 액땜 성격을 갖고 있는 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잠깐 걱정하는데, 구조적으로 물가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그것을 연준 위원들의 시각 차원에서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얘기할 거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자,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 4월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폭증을 했죠. 지난 3월달에 2.6%도 높다고 했던 건데요. 작년 동기 대비입니다. 4월달 작년 동기 대비 물가는 4.2%나 폭증을 했다. 이거 완전히 쇼크죠.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휘청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일단 부양책 기존에 5조 3천억 달러에다 추가적으로 4조 얼마입니까? 4조 1천억 달러인가요? 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부양책이 펼쳐지고 또 백신 효과도 어느 정도 생겨서 시장 경제 주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임금도 올라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기에 출구 전략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금리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 출구 전략입니다. 그런 소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증시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티 그룹의 투자액의 하향 조정이 거기에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단초 역할을 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죠. TSMC 쇼크가 있었습니다. 4월달 매출이 전달 대비입니다. 전달 대비 갑작스럽게 한 달 만에 13.8%나 급락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유를 보면 비대면 수요가 감소했고요. 또 쇼티지 역소. 이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반도체를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기를 스마트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출하량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 역설적으로 전반적인 현재 반도체 수요가 줄게 됐다라고 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와서 그래서 쇼크가 나왔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인도입니다. 인도 팬데믹이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인데 이 바람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폭락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도 그 하락세를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동반 급락하는 등이 벌어졌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현재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죠. 약간의 차질이 있을지언정 대세적인 그런 슈퍼사이클의 흐름이 꺾인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쇼티지의 역사는 어차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절대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사태는 조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조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도체가 또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다시 수요는 늘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재 스스로 현재 해결될 것이다,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이 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죠. 자, 오늘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 전에 미국제 10년물 이거 잠깐 봐야 되겠네요. 요게 약간 거슬려요. 10년물 국채금리가 1.6950 장중엔 1.7을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전일 대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7.1 베이스 포인트 만큼 0.07% 포인트만큼 올라갔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폭입니다. 보편적으로 하루에 진폭이 1 내지 2 베이스 포인트 정도 이 정도도 크다고 하는 건데 그거의 몇 배 정도 되는 정도로 상당히 그 진폭 올라간 폭이 크고요. 다만 DXY는 달러 인덱스는 90.76입니다. 아직은 90일이 안 됐죠. 금년 1, 2월 달에 현재 그 달러 인덱스가 한참 치솟아 올라갈 때 93까지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의외로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WT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 1130 이런 뒤에 가서 약간 내려왔네요. 1129원인데 잠깐 이걸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동그라미 쳐진 부분
최근 며칠 동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달러 인덱스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그래요. 그 얘기는 지역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한국, 대만, 일본 정도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건데 어쨌든 당장은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변수로 현재 신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시각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찰 대상가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미국 증시가 다소 불안하죠. 변동성 지표인 빅스 지표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기술적하고는 그 맥락이 조금은 먼데 오늘도 2.5% 이상 속락을 했다는 것, 연속해서 3일 연속 하락했다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일본 증시마저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은 잠깐 자막을 치우고 보도록 하죠.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3거래일 연속 조 단위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매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6월 들어서 6조 8천억 정도로 순매도하는 것 같고요. 그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6월 들어 7조, 오늘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다만 기관이 다소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월요일 날 하루만 1조 3,500억 정도로 외국인 매도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 이후로는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있거나 약간이라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여기에 약간의 함정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베이시스 안정 이게 이제 화근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화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약간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일단 종가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97이네요. 자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로 그것도 꽤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비슷했었지만 그 전과 달리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전에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마이너스여서 그것이 특별히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정상화되어 있거든요. 정상화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특히 파생 상품 선물 쪽에서는 현재 상황을 분명한 약세장이다라고 신호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신호,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도 보면 얼마입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여기는 아니군요. 프로그램 매도가 약 3거래일 합계 3조 9천억 정도, 거의 4조 정도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람에 현재 공매도가 재개되고 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에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악역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한참 좋은 쪽으로 증폭시키고 나쁠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짐에 따라서 현재 나쁜 쪽으로 증폭시키는 그런 악역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3일 동안에 약 4조 원 정도의 프로그램 대부분 비차익 매도입니다. 그게 나옴에 따라서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런 정도로까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더 나쁘게 보였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 시장 내부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시장을 봤고요. 자 다음은 액땜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인플레 포비아라는 현상이 좀 있죠. 포비아는 그 회피한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전 경제 주체 모두가 인플레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 내지 더 심각하게는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상당히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그 CPI가 4월달 CPI 너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물가와 관련돼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뿐만은 아닌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1970년대 어마어마한 두 자릿수 물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불과 한 40년 전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이라도 아주 그 과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트라우마, 미국의 그 당시 두 번에 걸친 유가 파동이 있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가 앙등이 좀 있었고 그때 상당히 미국민들이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약간 이제 양적 완화나 또는 현재 제로금리와 놓고서 2010년대,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2009년도에서 2015년 거의 5년 반 정도 펼쳐졌던 당시 양적 완화 및 제로금리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제로금리 및 부양책 등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전체 그 진행되는 기간이 그 당시로 5년 이상 됐고 지금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기간이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투여되는 현재 유동성은 그 당시보다 2배 이상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투여됐던 게 4조 5천억 달러 최대 평균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조 5천억 달러 설도 있고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거의 10조 달러입니다.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그때보다 2배가 넘는 초대 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니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양책이 계속 진행되고 또 매월 현재도 1200억 달러치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한단 말이죠. 국채 및 MBS를 매입을 하니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사단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다 버블이다. 그때보다 2배 이상 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그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그 자체로만 현재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같아요. 단기간 나스닥 상승 지수가 상승폭이 너무 과다합니다. 한 12개월 사이에 14개월 사이에 나스닥이 작년 3월 달에 7천 정도 있었던 수준에서 현재 14,000포인트까지 수직 2배 상승을 했으니 이거 너무 심합니다. 연간 따졌을 때 한 30% 정도 상승을 해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갔다 하는 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에서 작년 4월 달부터 현재 뭡니까?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죠. 그런 것에 따른 자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정이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비전형 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요새 도지코인 무슨 코인에서 코인 광풍을 불고 있는 것. 그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또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하지만 거기에 붙는 시세 자체는 완전 투기적인 시세, 엄청난 투기죠. 그 자체가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건데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분적이죠. 시장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등이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다. 다소의 부담과 부분적인 어떠한 그런 그 광기 어린 그런 시세가 문제가 됐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미국 연준 반응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 7월 달 경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죠.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물가를 놓고 판단하지 않겠다.
평균적인 이동평균 물가를 계산해서 현재 그때 판단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제롬 파월 의장 계속 얘기를 하죠. 일시적 물가 상승은 아예 무시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레이얼 브레이너드 현 이사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리 인상은 출구 전략은 지금 말도 안 된다.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서 시기상조를 강력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요. 로레타 메스터라고 클리블랜드 연중 총재인데 이 사람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에스 조즈나 또 로버트 뭡니까 케플러 같은 강성 매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매파에 속한 사람이 일단 현재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 물가는 내년 정도 되면 바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매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연주의 반응을 전체로 봤을 때는 딱 두 명만 빼놓고서는 긴축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17명 중에 15명은 출구 전략 얘기는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만 물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편이니 적어도 금년에는 그 물가 인상은 없고 내년에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면 내후년 정도에서나 인상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조적 물가 안정론 그전에 가끔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절대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수요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대세죠. 그리고 이미 선진국들은 어쩔 수 없는 저성장 국면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그전처럼 가파르게 늘 수 없는 구도라는 것이고 오히려 줄판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성 혁명이 있었죠. 각종 공장 자동화 및 AI 등에 의해서 각종 기기들이 도입됨에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혁명이다 하는 거죠.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또 적은 인력을 갖고서 상당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유통 측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재 체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유통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원산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그것이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그 단계가 옛날에는 뭐 5단계, 10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바로 직구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통 단계가 압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글로벌 분업화 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는 그런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정보가 또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서 어떤 물량을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 채널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물자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도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재고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약간 좀 어려운데요. 지금 통화 승수나 화폐 유통 속도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 보면 거의 과거 20년 대비 20년 전 대비 2분의 1승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총 유동성 M2가 그전에 비해서 돈화폐 공급되는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M2 공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M2 공백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죠. 돈이 잘 안 돌아가니까 당연히 물가가 못 올라갑니다. 구조적으로 못 올라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팬데믹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잠깐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잠깐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 점을 누가 잘 알고 있냐 하면은 지금 경제학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그 장세 전망을 좀 해보면 2015년도 7월달 금리 인상 그 당시에 7월달에 예고하고 12월 그해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2015년도 첫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개월 동안에 조정을 받았는데 지수 낙폭이 나스닥 같은 경우
약 13%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정도를 마치더라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자산버블에 대해 자율성 성격에서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물가에다가 TSMC 쇼크 중첩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생상부 때문에 이런 악재가 이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그 폭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 과장된 것이죠. 보통 그게 공매도나 또는 현재 그 프로그램 매매가 나올 때 이런 것이 좀 나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랬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인데, 1차 지수는 위에 있는 수평선인데 거기가 대략 12,500 정도 됩니다. 12,500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판단이 되고요. 그 밑에 2차 지수는 11,000인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끔찍하죠.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걸로, 근데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는 정도를 감안하되, 다만 확률이나 여건 기타 등등의 직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12,500포인트 정도에서 현재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상황은 어떤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 전제 상황 여건 등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높다는 정도로 윤곽을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각계 개별 종목에 대한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 괜찮아요. 잠깐 이 내용을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파이자 백신은 8월경에 8월 달에요. 참 재밌죠. 의미가 있죠.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 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사실은 사실 무근하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공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건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을 미국과 유럽에서만 생산을 한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죠. 사실은 백신은 인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건데, 미국과 유럽에서만 생산을 한다면 전반적인 기업 이익 측면에서 기업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위반되고요. 그리고 백신을 통해서 국가주의나 또 백신 지역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당해 화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약사도 또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시아 쪽의 생산 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3공장, 제1, 2공장은 그냥 풀 가동되고 있고요. 제3공장이 이제 본격 가동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본격 가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가동률이 50% 정도 된다고 나오고 있죠. 총 캐파가 18만 리터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라면 10만 리터 정도, 10만 리터 정도 남는 캐파가 있다는 건데,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현재 있다는 거, 캐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우연히 읽힐까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8월 중 유럽에서 허가한 백신을 생산 주도를 할 것이라는 식으로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또 8월 달에요. 그리고 이번 달이죠. 한미 정상회의가 5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제가 백신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는 그것도 우연의 일치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로 하여금 미국에 있는 오스틴 공장 기타 등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반도체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그럼 미국에서의 아쉬운 입장이죠. 우리는 또 백신이 아쉽고, 이것이 앞뒤가 이게 그 아다리가 맞는다는 일반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박자가 맞아요. 자, 그런 측면.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는 8월달 8.15 특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상당히 이게 일치가 된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뭐랄까요, 의미가 있는 조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베팅한
정도인 것으로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새롭게 매수하기는 다소 불편합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갖고 계신 분만 갖고 계시고 또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또 덜컥 판다든가 그러지는 마세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제네시스가 글로벌 판매 약 4년 5년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죠. 50만 대를 단일 차종이 50만 대 팔렸으면 괜찮은 성적입니다. 50만 대를 판매했다는 건데 이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현대차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는 마켓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고급차 이미지는 없었단 말이죠. 중저가차로 싸구려 차로 인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첫 고급차 브랜드로서 첫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첫 성공 그런 측면. 두 번째, 자 정의선 체제 지금 정몽구 체제에서 정의선 체제로 넘어간 지 얼마 됐습니까? 한 5, 6년 되는데 정의선 체제 첫 야심작이 제네시스라는 데서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그동안 현대차가 미국에서 특히 2011년도 전성기였죠. 자, 그 당시부터 최근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현재 모델의 라인업이 좀 빵꾸가 나 있다라는 표현, 즉 빵꾸가 났던 표현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세단이나 일반형 자동차에 편중돼 있었다. 즉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이쪽이 너무 허약했다는 그 약점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제네시스 시리즈 그중에서 GV70 내 GV80을 통해서 이 부분 상당히 메꿔줬다는 것이죠. 약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됐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되는 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투싼이나 이런 것들 말이죠.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자, 최근에 나온 것도 또한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V 제네시스용 EV 전기차죠. 그리고 또 그 전기차를 생산하는 eGMP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연결되는 그 컨셉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고 또 eGMP를 통해서 만드는 생산 효율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생산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업시킬 수 있는 거기에서 또 현재 뭡니까 공정 개발과 기타 등등을 통해서 기술 개발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찾았다. 그런 길이 현재 확충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질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JD 파워 세계적인 자동차 그 평가 조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관련된 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그 전부터 정몽구 회장, 선대 회장부터 계속 주창했던 품질 혁신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JD 파워에서 4년 연속 글로벌 1위, 글로벌 1등을 현재 매겼다는 거죠. 상당히 지금의 품질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어떠한 차종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차가 기존 휘발유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차, 전기차 및 궁극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까지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생겼으니 또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수준이면 도요타를 이제 잡으러 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휘발유차만으로도 도요타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역량까지 이제 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중국 시장까지 회복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대차는 20만 원대가 아닌 3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는 관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